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세계 리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한번 오늘 직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지금 아마 최근에 네. 시진핑 뭐 3기 집권 시작 이런 네. 뉴스들은 이제 국제 뉴스에서 많이 봤죠. 네, 누구 끌려나가는 것도 잘 봤습니다. 네. 후후. 네, 후. 네. 많이 좀 어떻게 정확하게 뭐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약간 좀 모양새는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뭐 안 돼 보이던데요. 네. 뭐 부축인지 연행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그 큰 회의장에서 이렇게 좀 모셔가지는 모습을 좀 봤고요. 네. 일본도 지금 뭔가 휘청이 정한 것 같고 네. 영국 좀 수상하고요. 네. 러시아야 뭐 한참 됐고 네. 묘한 이 리더십들의 변화 이걸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세계적으로 그 리더십들이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왔다. 네. 그런 리더십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질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제 관계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갈등과 혼란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근데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동아시아 여기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아시아에서 당연히 우리 중심으로 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러시아, 미국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 보통 볼 때는 이제 세계에서 볼 때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결국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또한 이 아시아의 여러 가지 힘의 질서에 변화가 많이 따르고 그 변동에 따라서 많은 혼란과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으니까 네. 이번에 그 예전에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를 했던 분이죠. 에즈라 보걸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저자가 에즈라 보걸인데 예전에는 뭐 에즈라 포겔 이렇게도 불렀죠. 네. 그 에즈라 포겔 이제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가 2020년에 타계학이 마지막 전에 냈던 저작이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즈라 보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도 뭐 덩샤오핑 평전이라든지 네.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자펜 에즈 넘버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세계 1등 일본 이렇게 할 때 1980년대 일본이 아주 경제가 일본 말로 우길성천한다고 하죠. 자기들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 그때 이제 바로 에즈라 보걸 교수가 자펜 에즈 넘버원 세계 1등으로서 일본 해가지고 그 책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나름 참 많이 해자가 됐는데 그 중국과 일본 양쪽에 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학자였죠. 그래서 이 에즈라 보걸이 중국과 일본의 교류사 그러니까 서기 60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거의 뭐 한 1400여 년간의 중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국직국직한 사건 중심으로 한번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또 결국 뭐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또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이 관계 속에서 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중심을 잡을 것이고 또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속에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흥정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국과 일본. 네. 우리나라에서는 반중 정서도 있고요. 네. 반일 정서야 뭐 워낙 또 폭넓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지선 씨는 네. 둘 중에 어디가 더 싫어요? 저요?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 엄마 아니에요? 아빠 질문이랑 비슷한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서를 보면 아마 일본을 더 싫어하는 것 같긴 하고요. 어떠세요, 정프로님은? 저요? 네. 대답해. 저는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두 나라를 싫어하는 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또 문제를 싹 바꿔보시네. 항상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네. 늘 이제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가장 저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워한들
누구 미워한들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네. 뭐 싫고 이런 감정은 별로 없고요. 네, 다만 그냥 우리가 이제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죠. 오. 일본으로부터도 오. 야동도 받아내야 되고, 됐다. 네, 사과 좀 받아내야 되고, 네. 뭐 중국도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뭐 한 100년 전 이때 이제 일본이 가장 또 화난 일이 많았습니다만 네. 또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보면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네. 이런 거 중국도 또 만만치 않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받아내야 될 사과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시정해야 될 것들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신바로. 네. 네. 사실 어떤 분들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시대는 민족 국가를 만드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네이션 스테이트,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대는 뭐냐면 가까운 이웃이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근공 원교의 시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야지 내 힘이 커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몸집을 불려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팽창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에 같이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도 만들고 제국주의가 성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거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교 원공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가까운 나라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국가 생존에 아주 유리한 시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블럭 같은 것도 좀 그렇습니다. 만들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근데 하여튼 옆 나라랑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거의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중동 같은 경우는 같은 사실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뭐 불구대치는 원수고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남한과 북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오늘은 그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 두 나라를 잘 한번 분석하면서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잘 네. 살아나가야 될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네. 에즈라 보걸이라는 아주 그 저널리스트로서 또 국제관계 아주 그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멋진 또 책을 쓰신 분 네. 에즈라 보걸 씨. 에즈라 파운드? 에즈라란 이름은 네. 이 미국 분이신 거죠? 네, 미국 하버드대 교수로도 있죠. 아, 근데 보거를 예전에 포겔로 발음한 거 봅니까? 그쪽은 이제 독일계성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이 약간 좀 네, 네. 익숙진 않아요. 독일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네. 네네네. 하여튼 에즈라 보걸의 네.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1600년 역사를 뭐 살펴보는 거니까 네. 한 500년 뭐 이때쯤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보통 이제 처음 이제 관계가 된 거는 이제 일본의 스이코 천황이라는 여자 천황이 서기 600년에 중국으로 첫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겠죠. 600년. 예, 서기 600년. 600년이면 우리는 삼국이 네, 이제 치열하게 경쟁할 때인가요? 경쟁하고 이제 660년쯤 되면 결국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네네네.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조공 사절이죠. 그래서 서기 838년까지 한 238년간 계속해서 이제 사절을 보냈던 거죠. 당나라에 사절을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600년 정도 하면 이때는 당나라가 성립이 된 적은 아니고 수나라겠네요. 600년은 수나라죠. 네. 그리고 838년 당나라 때까지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그 조공 사절을 보내다가 이제 그게 좀 단절되다가 또 몇백 년 지나서 사절이 보냈다가 100년간 보내다가 그 다음엔 다시 또 단절되었다가 뭐 그 이후로는 또 임진왜란 벌어져 가지고 서로 그 관계라는 것들이 성립하지 않다가 결국 이제 19세기 와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제 하나의 어떤 처음으로 하나의 조약 같은 것이 맺어지는 네. 그런 걸로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뭐 이때 처음에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한마디로 선생과 학생의 관계죠. 선생이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교랄까. 아, 선진 문물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전해주고. 그렇죠. 율령, 제도 뭐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것들이 그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이럴 때 또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불교였죠. 불교. 불교.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게 일본과 중국에 아주 이어주는 가장한 연결고리가 되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일본어도 불교가 가고 문물이 갔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런 불교랄까 한문이랄까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또 제도라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가 645년에 그 일본에서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정치 체제의 큰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정치 체제의 변동. 일본에. 예. 그 당시 일본의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소가 그 시족이 황족에게 이제 권력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토쿠 천황이 이제 좀 뭔가 힘을 가지고 이제 약간 중앙 집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앙 권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때 공교롭게도 이 645년에 그래서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서 네. 좀 중앙 행정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고 좀 시족을 그 지금 말하는 소가 시족이랄까 이런 시족들 힘을 부족 힘을 억누르려고 그러니까 왕실의 힘을 세우려고 하는데 네. 이런 정치 체제 변동이 그때 이 동아시아에 다 비슷하게 일어나요. 대부분 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 영계 소문이 일종의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구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그 수나라, 당나라 이런 계속해서 침략을 막다 보니까 격퇴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국력의 고갈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당시 영유왕 이런 신하들은 영유왕과 신하들이 이제 좀 친중 정책을 쓰자. 중국과 유화적으로 가자 할 때 이제 연개소문이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영유왕하고 개손이야 이러면서 이제 누구와 친화를 맺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화를 냈다 이거죠. 네, 그래도 영유왕을 다 시해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신하들 그러니까 친중파 100명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망리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왕은 보장왕 내세웠지만 일종의 일본의 왕은 천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쇼군이 실권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네. 연개소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에 올랐던 거죠. 혹시 이제 저 방송을 보시는 혹은 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네. 좀 불편하신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정마님께서 이제 천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칭하는 그 칭호를 네,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고 네. 혹시라도 저희가 뭐 같이 판단을 해서 뭐 일왕을 뭐 천황으로 이렇게 전혀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으로 적혀 있는 그 대로 이제 좀 말씀을 그렇죠. 일단 오늘은 전해주시는 네, 거고. 뭐 중국 황제라고 하고 그러면 네. 중국 왕인데 중국 황제로 불러주고 또 일본도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하니까 그 책을 이제 쭉 이렇게 용어가 아무래도 제가 좀 네. 하다 보면 왔다 갔다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통일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뭐 그 인간 뭐 이렇게 하고 싶겠죠. 저는 이제 또 오늘 또 역사적인 뭐 아니면 뭐 천황 대신에 불편하시면 일본 용어로 텐노라고 불러드리도 그게 더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덴노보다는 차라리 그냥 천황으로 네네, 하시죠. 맞아요. 뭐. 네. 네. 오늘 하여튼 그렇게 네. 호칭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또 의자왕이 그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의자왕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역사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상당히 나이가 장성해가지고 태자가 되고 왕으로 오를 때까지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뭔가 변동 속에서 왕이 되었고 또 신라 같은 경우도 당시 김춘추와 김유신이 연합해가지고 예전에 그 뭐 미실 이런 드라마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아, 그때 비담이라고 나옵니까? 그게? 비담. 네, 나오죠. 김남길이 아니었나요 혹시? 비담? 네. 김남길이 비담이었어요. 네. 김남길만 나온 게 기억나네요.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이 드라마로 역사 배우는 경우 이게 폐해입니다. 네. 그 배우는 기억나는데 네.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어. 네. 바로 그때 이제 그 김춘추도 이제 할아버지가 진지왕이었는데 이게 좀 물러나게 되었고, 어찌 보면 타이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자 그런 김춘추와 그리고 이제 가야의 후손이었던 김유신 손을 잡고
그 상대등 비담을 결국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또 그 정권의 어떤 네. 권력 질서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비슷한 시기에 큰 변동들이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 3기가 성립되고 네. 또 일본도 지금 기시다 내각이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상당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네, 네. 한쪽에서 영향이 다 옆에 있으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흥미롭게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1400년 전도 그랬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이카 개신을 해서 이제 나름의 좀 중앙 권력을 집중시키는 네. 그 방향으로 좀 끌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그렇게 중앙 권력이 승립하려면 과거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직접 이제 관리를 뽑아야지 네. 내 사람이 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느 계급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신분에서 태어나느냐가 자리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시험으로 뽑는다는 것은 조금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죠. 네. 자, 근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 통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네. 당시에 외죠, 일본을 외라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 외와 긴밀한 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백제가 물러가게 되니까 결국은 일본에서 그 외에서 원군을 보내주는 거죠. 네. 처음에는 5,000명 그리고 663년에는 27,000명을 파견했다 뭐 이런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백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백제와 이제 같은 그러니까 백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 게 그 당시에 외였던 네, 거죠. 네, 일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말하면 본국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옆에 본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사에서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문제점을 대처하자 이래 된 거였죠. 지원 인력을 보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백강 전투라고 하는데 백강 전투죠. 그 결국 이 당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그 백강. 백강은 지금 어디냐? 금강이라는 말이 제일 유력한데 또 전라북도 동진강이라는 설도 있고 자, 네. 거기서 이제 결국 완전히 섬멸당한 거죠. 섬멸. 일본군이요. 네네. 왜군이 400척의 배와 뭐 10,000명이 죽었다. 이건 뭐 그냥 여러 가지 기록상 추정이니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뭐 백제는 더 이상 이제 부활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일본 이제 외 같은 경우도 백제 요청으로 나갔지만 거기서 결국 다 완전히 전멸하고 나니까 네. 결국 뭐 이쪽도 이제는 반도와의 한반도와의 관계보다는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부터 일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황이란 말도 그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제와의 관계가 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이제 우리는 백제든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본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백제 약간 뭐 속국 내지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굉장히 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그렇죠. 나라, 네, 네. 아주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었다가 네. 백제 멸망 이후 이제 완전 독립된 나라로 좀 더 성장하게 된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아. 근데 사실은 그때 이 보낸 그 백제 원군을 보낸 텐지 천황이라고 하죠. 천지 하늘천 지식지자 뭐 쓰는데 네. 그 텐지 천황 같은 경우가 결국 계속해서 이제 백제 쪽에 원군을 보내고 뭔가 계속 그 한반도에 끈을 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죽고 나서 그 바로 동생이죠. 그 동생이 결국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 텐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텐무가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도 하고 합니다만 네. 이제부터 이제 칭호를 천황이라는 칭호를 도입하고 일본을 국호로 정한 이제 최초의 군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일본 천황의 가문이 하여튼 백제 피다 문제 이런 얘기도 좀 네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마 일본에서는 또 백제도 자기네들이 그냥 좀 지원금을 좀 보내줬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네. 근데 사실 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당시에 당연히 뭐 한반도가 문물의 어떤 전파 경로를 보더라도 네. 우리가 좀 일본보다 우위에 선진적인 있는. 예. 그러니까 군사 기술도 당연히 중국과 계속 접촉을 그렇겠네요. 하는 관계에서 네. 군사 기술도
고구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병력을 보냈다는 걸로 당시 외가 뭐 임나 일본부 해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물도 하여튼 좀 비슷하거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 뭐 무슨 뭐 도자기 종류라든지 네. 아니면 뭐 무덤 모양이라든지 그 저기도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저 책 같은 거 놓고 네. 읽는 거 네. 그 독서대라고 그러나요? 아 독서대도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독서대가 네. 그때부터 이렇게 전해져서 정해져서 지금 뭐가 됐죠? 지금으로 리드모아 독서대. 이겁니다. 일본에도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리드모아 독서대라고 있는데 이드모아 아 이거 아니구나. 네. 네. 그 네. 독서대가 그렇습니다. 네. 백제의 왕들도 책 한 권 읽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 촛불 켜놓고도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독서대. 네. 어떤 조명에서도 최상의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드모아 독서대. 여러분도 한번 1500년 전통의 독서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뭐 지금도 여러분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네, 독서대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의 또 이 목 건강, 네. 이 경추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로 있지 마시고요. 허리 꼿꼿하게 펴고 편안한 자세에서 리드모아 독서대와 함께 편안한 독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2시간 읽어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그래요? 그 시간은 조금 뭐 과한 것 같고요. 한 24시간 정도 뭐 편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드모아 독서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모찌. 앙기모띠? 네, 스고이 독서대, 리드모아 독서대입니다. 근데 뭐 이 백강 전투를 어떤 분은 네. 결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아시아 3국의 관계가 지금의 어떤 원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좀 대결과 대립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또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건 좀 너무 과한 견해다 이거죠. 실제로 백제 부흥 전쟁의 주 전장은 백강 전투가 아니었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류성 전투였다는 거죠. 주류성. 그게 지금은 충청도 남쪽 혹은 전라북도 북쪽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결국은 신라군하고 이제 백제 부흥군하고 부딪힌 그걸로 끝장이 난 거지. 그 백강 전투라는 게 당시 당나라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큰 그건 아니었다. 전세를 뭐 결정지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마치 이게 한반도는 끊임없이 우리 자체가 아니라 예전부터 외부 세력들, 중국과 일본 세력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청일 전쟁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도 그랬고 자웅을 겨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네. 우리의 주체성을 좀 이렇게 훼손시키려는 네네. 그런 의도가 있는 역사적 해석일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서 네. 뭐 근데 분명히 이제 백강 전투라는 것은 존재한 것은 분명히 팩트인데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역사 배웠으니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백강 전투에서 결국 당나라와 일본이 네. 마주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네네네. 이제 전쟁의 결과로 서로 안 좋게 헤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백강 전투를 저는 이제 그 금강 쪽에 좀 더 유력하다고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공주 부여 이쪽으로 가다 보면 네. 금강에 이게 굽이굽이 가는 곳들에 이제 그 모래가 하얀 백사장을 이루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이제 거기가 완만한 흐름 뭐 이런데 보면 참 모래 좋은데 많거든요. 금강에 모래 그렇게 있단 말이죠. 금강 무시하셨나요? 혹시 금강 방금? 엄청 큰 건 알아요. 왜냐하면 막 막 통통통통 다니면서 낚시하는 배들이 많더라고요. 금강. 그렇습니다. 네. 금강 충청도에 있습니다. 네. 금강 휴게소가 고속도로에서 제일 큰 휴게소. 네. 금강. 네, 금강은 네. 제가 또 아주 예민하니까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그 금강을 아마 백강이라고 과거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쟁으로 조우해서 끝난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공사절을 계속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투 이후로도 네네 네. 어디로 보냈는데요? 당나라로. 당나라로. 이게 사실 또 그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템무라는 조카를 죽이고 등극한 네. 천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템무가 그렇게 그 쿠데타를 하게 된 게 당시에 이 쿠데타 직전에 당나라에서 그 외교 사절단을 대규모로 일본에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교 살릴 때는 한 1년 정도 이상 머물렀다는 거죠. 아하. 그 와중에 분명히 작업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당나라라든지 이 제국의 특징은 항상 지금 신라가 손을 잡고 뭘 하지만 신라가 또 말을 안 들을 거에 대비해서 신라가 또 우리를 괴롭힐 거에 대비해서 뒤쪽에 또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가 뒷배를 봐줄게 너 좀 해봐. 이렇게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분도 있죠. 친당 정권을 그렇죠. 세운다. 네. 그래서 또 일본하고 그 바로 신라하고 대립시키고 그러면 얘들 둘이 대립한 동안에 그 당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동쪽 이쪽이 좀 안정화되잖아요. 우리는 힘을 안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제국을 경영해 본 그 정치적인 그 리더십들은 끊임없이 EJ 그리고 끊임없이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하는 게 그건 뭐 기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국제 정세에 대한 뭐 이해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생긴 전략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냥 네. 원래 큰 나라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좀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켜서 자신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그렇죠. 거의 뭐 본능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공 옮겨줘. 가까이 있는 건 치가 사이 안 좋으니까 먼 쪽으로 해가 야, 둘이가 그렇게 어르렁거려. 그럴 때 둘이가 어르렁거리면 우리는 그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가 덜하니까.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838년에 이제 조공사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다시 조공사절이 재개된 거는 1403년 거의 뭐 한 600년이 지나가지고 조공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렇다 조공사절 안 보냈다고 해서 뭐 완전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고 무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교역을 하면 상업은 어떻든 양쪽에 다 돈을 되게 이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결국 뭐 사실은 뭐 838년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862년 그러니까 그 19세기 중반까지 네. 그냥 막 계속 교육 경제만 이렇게 들어간 거죠. 특별히 군사적인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그 바로 이제 군사 딱 두 번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고 원나라 몽골에서 이제 일본을 침략하겠다고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두 번을 빼고는 뭐 그것도 없이 그냥 막 경제만 갖고 돌아가는 거죠. 사실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1000년이네요. 거의 1000년간을 네. 그냥 진짜 그렇게 경제만 갖고 돌아가는 거죠. 그 이후로 1000년간 계속 이렇게 838년부터 딱 끊어진 이후로 중간에 한 100년 정도는 그 무로마치 막부에서 한 100년 정도 다시 조공을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무로마치 막부가 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나름 이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나라하고 뭔가 조공을 해가지고 이런 조공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 정권의 정통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한 100년 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진짜 838년에 이제 당나라로 보내는 사절이 끊어진 이후로 거의 뭐 이제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냥 경제로 돌아갔고 그 와중에 두 번의 그 몽골의 일본 침입과 임진왜란 말고는 뭐 큰 거 없이 그냥 쭉 갔던 거죠. 특히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경우에는 그 중국이 말 그대로 이 세계의 식량 창고고 세계의 보물 창고고 그 얼마나 논농사 잘 됩니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호의호식 하는데 뭐하러 교역을 하냐? 우리한테 교역하자는 거는 그냥 외국 애들이 이익 보자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배짱을 가지게 있죠. 그래서 뭐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공을 해야지만 교육을 하러 간다. 이런 주의였던 거죠. 100%는 줄게. 우리한테 저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그 정도 느낌이군요.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조공하기 전에도 어떻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해안을 흔히 말하는 침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 굶주린 외구 이런 이미지가 이 명나라 때부터 강해진 거죠. 해적이 좀 많았던 때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일본 사람들만로 외구가 이루어졌겠냐 이거죠. 중국 애들도 있고 한국 애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긴 뭐 그때야말로 뭐 무슨 국적이 뭐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배 타다가 아유 저기나 들어가서 좀 뺏어 오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구 중에 대마도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규슈 지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열악한 환경이 노출된 사람이 외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탈도 하나의 생존의 수단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무로마치 막부의 그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쇼군이 아무래도 내 권위를 좀 정당화하는데 중국
명나라 황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네. 속국 관계를 받아들이려고 이제 명나라에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1403년인데 네. 이때가 어떤 또 중국의 명나라에 큰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1403년 네, 그 뭐예요? 15세기 초반에 명나라. 그 바로 이제 또 우리 치면 조카와 삼촌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삼촌이 아까 뭐 그 텐무도 그랬고 네. 이랬습니다만 이때는 뭐냐면 그 주원장이 그 장손이 그러니까 황태자죠. 주원장이 바로 장남이 왕위를 받지를 못하고 그 장손이 받은 거예요. 장손이. 오. 그러니까 주윤문이죠. 주윤문. 근데 이제 장손이 황제에 올랐는데 네. 당시 연왕이라 불렀던 넷째 아들. 그게 이제 뭐 또 그 조선 여인과의 사이에 나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주원장 주체라고 하거든요. 주체. 주원장이고 이 아들 이름은 주체인데 네. 이 넷째 아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수양대군. 단종과 수양대군. 네네네.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아주 뭐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체 같은 경우도 공도 많이 세웠단 말이죠.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연왕해가 지금 북경이죠. 자금성 쪽에 딱 근거지를 잡고 있었는데 네. 결국 조카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신들한테 이거 도대체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냐. 또 줄 잘 서야 고민이네. 되잖아요. 그러네. 우리 예전에 우리 몽골 쿠빌라이 칸하고 네. 쿠빌라이 칸하고 그 동생 뭡니까 에릭 부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태자 나중에 원종이죠. 원종이 야 어디에 줄을 서냐 뭐 그래서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도 그러니까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 2통을 준비했다고 하죠. 누가 이기느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주윤문 그 장손이 이기면 장손한테 갈 편지 그리고 그 삼촌 주체가 이기면 주체한테 그 편지를 2통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그 편지는 주체한테 가게 된 거죠. 그 편지를 잘 정리한 게 주체사상 아이씨, 주사파. 막 던져.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주체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당연히 그 속국이 되니까 네. 조공 관계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100년 정도 잘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뭡니까 결국 이제 16세기 그 생코쿠 시대나 전국 시대 혼란스러워지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유명무실해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 교역을 중심이 푸젠성, 복건성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중앙정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1567년에 이제 푸젠성, 복건성의 이제 책임자가 동남아시아로 이제 항해를 하고 교역할 수 있는 허가 권한을 그 사람이 가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동남아로 가서 이제 교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양국 상인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동남아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까지 가요. 예, 인도네시아 지금 뭐 예전에 아시안 게임 했던 뭐 그쪽 동네들 있잖아요. 팔렘방하고 다 그런 네네네. 쪽에서 참 옛날부터 그런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풍신수기 통일을 하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최고였던 권력자니까 내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해적행위 이제 너희들이 직접 단속해.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니까 네. 안정을 추구하려면 교역이나 상업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사람은 이 영토에서 나갈 수 없어라고 이제 딱 완전히 그 세국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적 행위는 더 강력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일본 어부들이 뭐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난파가 돼가지고 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막 떠돌잖아요. 네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 번 그 간 놈들은 우리 허가 없이 나갔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만큼 참 융통성 없이 세국 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어떻든 이럴 때 결국 이런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해적의 이미지 맞물려 가지고 중국 문학의 인기 소재가 되었고 오. 그러니까 피해 굶주린 해적 그리고 잔혹한 해적은 사람을 잡으면 남자는 끓는 물에 넣어가 삶아 죽이고 여자는 막 반을 갈라가 죽이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또 우리도 뭐 피해를 당했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우리한테도 또 이렇게 소설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일본의 이미지라는 것들이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면 문학이 이제 남아 있고 그죠? 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고 있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라는 것들, 몽골의 뭐 일본 침입도 그 일본에게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만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부딪힌 게 바로 한반도에서 임진왜란으로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전쟁이 한번 이렇게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전쟁의 결과 다 망했잖아요. 결국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결국 다 망해버렸죠. 중국의 명나라도 결국은 그 전쟁에 너무나 많은 그 국력을 쏟다 보니까 망했죠. 조선 같은 경우도 그 이후로 완전히 사실 그 거의 뭐 허물어가는 쇠약해져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나라 모두의 재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도쿠가 시대 막부가 이제 1603년에 들어섰는데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그 나름 여기는 안정을 추구했단 말이죠. 안정. 네. 그 이제 그 정권 내부의 안정을 추구하고 또 청나라 같은 경우가 1644년부터 1911년까지 유지가 됐는데 청나라도 기본적으로 안정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촉은 제한적이지만 뭐 서로 다 안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이 사실은 몇백 년 흘러갔던 거죠. 네. 근데 이때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 바로 이제 도쿠가 막부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종의 그 번주들 있지 않습니까? 사스마, 조슈 이쪽 번지를 다 처단할 힘은 없는 거예요. 아, 그쪽 영주들 뭐 이런 네, 사람들을. 다 영주를 다 처단할 힘은 없어요. 내가 중심을 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걔들 힘은 좀 빼야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앙 집권적 봉건제 말이 좀 모순적인데 중앙 집권화된 봉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힘은 없으니 너희 가족을 애도 인질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 참근 교달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인질로 붙잡아 놓고 너희들이 한 번씩 와야 돼. 그러니까 오면서 돈을 다 쓰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이제 그 무력을 만들 힘을 돈을 다 힘을 소산시키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일본의 상업과의 경제력을 발전시키려 했죠. 오다가 계속 이제 돈 써야 되니까. 교통, 뭐 숙박업, 상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죠. 참 역설적이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 어쨌든 뭐 힘이 아주 없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장악할 힘도 없는 데에서 각 지역별로 영주들의 뭐 자식들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그렇죠. 일단 반역은 꿈꾸기 좀 그렇죠.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러 와야 되는데 그 보러 오고 가는 길에 돈 쓰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들이 결국 어쨌든 화폐도 좀 통일돼야 될 네, 거고. 네, 그러면서 상업이 좀 발달하고. 그렇죠. 참 상업을 발전을 그래 탄압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이 번들이 그렇게 각각의 이제 나름의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 자기들끼리 경쟁하잖아요. 네. 누가 더 잘하나. 네. 그러니까 이 번마다의 어떤 경제적 발달은 인센티브가 생겨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유인이 뭐냐면 영주가 네. 내 혼자 다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다 내 거니까 여기 중앙에 내가 이 번을 발전시켜 가지고 중앙에 다 뺏기는 게 아니라 발전시켜 놓으면 그게 다 나의 재산이 된다 생각하니까 서로 이제 잘 사는 경쟁이 되는 거죠. 1년에 한 1억씩 갖다 바치면 되는데 여기서 한 100억 벌면 99억이 내게 되고 2억밖에 못 벌면 1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좀 발전시키게 되니까. 지방의 경제, 교육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많이 되니까 학교를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일본의 뭐 메이지 유신이 서양의 학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결국 이때 각 번에서 이제 그 막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네. 그 인구가 인구 몇만 안 되는데 학교가 200개씩 만들어져요. 승리학에 바람이 분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학은 핵심이 누구든지 성인은 학이 가지라. 네. 성인은 배우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다. 네. 성리학. 네, 성리학.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들이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에 돈 많은 토우들하고 서로 짝짝꿍이 되면 중앙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향에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상피제 서로 피하게 하는 거죠. 고향에 가면 혹시 고향 사람들하고 다 인맥이 통하니까 나는 머리가 있고 너는 돈이 있고 야 우리 한번 쿠데타 우리 한번 나라 만들자. 이걸 방지하려고 엉뚱한 지역 보내요? 예, 엉뚱한 지역 보내죠. 그리고 엉뚱한 지역도 그 지역에 오래 못 있게 하는 거죠. 계속 순환. 순환 근무 시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뭐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지역에 발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 지역도 아니고. 내 지역도 아니고 뭐 내 고향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리고 몇 몇 년 하다 또 떠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유지력은 뛰어나는데 이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은 또 이런 면에서 보면 같은 안정화를 추구하더라도 중국은 좀 더 중앙 집권, 당연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있는 거니까 네. 이 황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각 지방의 장기적 발전에 불리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중앙 집권화된 봉건제라 가지고 분명히 막부라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막부가 모든 걸 다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를 잡아놓고 있는 구조고, 그 상태에서 각 지방의 나름의 그 발전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네.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야, 여러 나라 이름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지선 씨는 나라가 뭐의 준말인지 혹시 아세요? 나라? 나라? 네. 라. 오래 시간 끌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막 던져볼까요? 좋습니다. 나라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진짜 모르겠네요. 무슨 요거는- 준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이아가라의 준말이에요. 아, 네. 네. 나이아가라 폭포수 가습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나이아가라 네. 그 폭포수 가습기 네. 그러니까 자연 기화식입니다. 네, 어떤 뭐 저 초음파라든지 혹은 뭐 가열식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건 역시 자연적으로 그냥 증발된 그 습기가 제일 좋은 거 맞아,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기화될 걸 기다리긴 너무 또 시간이 걸리고 네. 안 되니까 요 나이아가라 폭포수 가습기는 그 자연 기화식과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막 떨어뜨리면서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물방울들도 만들어내고 더 기화가 쉽게 되게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하룻밤에 아마 요거 꽤 많이 될 겁니다. 한 네. 700cc 정도? 네네. 네, 시간당 700cc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되니까 네. 웬만한 가습력보다 훨씬 더 그 겨울철에 네? 피부가 네. 건조하잖아요. 아유 그리고 겨울철에 폭삭 늙는단 말이에요. 쫙 갈라지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가습기 하나 틀어놓으면 네. 피부가 얼마나 촉촉한지 몰라요. 여러분 논바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까지? 가뭄 겨울에 어떻게 되죠? 네. 완전히 갈라지지 갈라지죠. 않습니까? 근데 봄에 이렇게 쭉 논에 물대면 촉촉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저 개구리도 살고 네, 거머리도 살고 네, 이렇게 촉촉해지잖아요. 네. 여러분도 촉촉한 피부 그리고 네. 기관지에도 습기가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진짜. 네. 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꼭 필요한 나이아가라 폭포수 가습기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네, 여러분의 집에 딱 맞는 가습기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이아가라 가습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뭐 이렇게 안정이 계속되니까 안정이 계속되면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일본이 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 거기는 만주 야만족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신이 보살펴준 나라다. 예전에 몽골이 우리를 침략하려 했을 때도 가미카제, 신풍이 와가지고 우리를 네. 신이 특별히 우리를 지켜준다. 지켜줬다. 신의 땅이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17세기부터 일본 전통의 순수성을 장려하는 국학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막 우리 것이 좋다 해도 결국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들 있잖아요. 중국 우월감? 사람들이 중국인은 본능적으로 우월감 가지고 있죠. 우리 일본? 문명이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월. 우리가 최고야. 네.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 네, 우월감. 우월감이라고 들어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우월감. 네. 네. 그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우월감 있고 일본인들도 이제 뒤늦게 조금 더 그거 한번 국뽕 차올려 보려고 했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이제 중국말은 못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 자존감은 중국에서 원천 문화가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뭐 일본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 신의 땅이다 이런 우월감,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또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죠. 외세가 공격을 올지 모른다. 이제 불안감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19세기 이제 우리 중葉부터 어마어마한 서양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편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요즘 뭐 중국 지도부에서 말하는 그 굴욕의 100년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 그죠 철함을 끌고 와가지고 네. 이제 한포 외교를 하는 거죠. 이제 문 열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일본은 물을 숭상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무력을 숭상한 나라는 정보에 항상 빠르죠. 어느 놈이 지금 힘이 있나, 어느 놈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나. 항상 정보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니까 해외 정보 입수에 열심이고 해외 사절단도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참 독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야. 그래도 우리가 썩어도 준치인데. 그런 자기 문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 변화를. 수집에 대한 열의가 적죠.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청나라 때 여러 가지 인구 성장이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나름 유럽 사람보다는 그 당시 깨끗해가지고 오래 사니까 식량은 많이 생기면서도 또 이제 빈곤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태평천국의 난이랄까 계속의 난들이 연속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봉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랄까 이런 에너지가 빼앗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1860년대 전환점이 공통적으로 우리도 맞게 된 거죠.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맞게 돼요. 1860년대. 60년대? 네. 중국은 1861년에 이제 동치제가 나타나는 거죠. 동치제가 5살짜리가 동치제로 제의에 오르는데 서태후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동치제. 그 마지막 아니 마지막 그건 황제는 나중에 아니죠. 이제 오고. 네. 아니야. 네, 혹시 아니에요. 오해할까봐 내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서태후의 아들일 거예요, 동치제가. 마지막은 저 푸이다 푸이. 네. 네.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모를 뻔했어요. 네. 마지막하고 살짝 눈치 봤잖아요. 마지막? 네. 그때 1861년에 동치중흥. 이제 우리 새로 뭘 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일본은 바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막두가 타도하는 거죠. 우리는 또 바로 1863년이었나요? 정확히 고종이 대원군이 등장하는 거죠. 철종이 죽고 고종이. 그때 고종도 10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이가 다 어린 이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정선대원군도 개혁 정책을 하는 거죠. 서원을 철폐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 흥선대원군 때 재정이 상당히 많이 건실해졌거든요. 네. 그 국가 창고를 많이 채웠단 말이에요. 초반에. 예. 네. 자, 근데 문제는 청나라는 여전히 그 도덕성에 집착하는 거죠. 정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유교 정신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런 위기가 왔다. 그래서 사실 성리학의 핵심은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네. 허황된 정신 이런 거 안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청나라는 계속 도덕, 유교 이런 것들에 집착하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절대 양이들 척화해가지고 양이들은 사귈 게 안 된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신의 문제다 하고 하니까 상징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뭔가 새로운 상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드는 게 다 건축물인 거죠. 우리 다시 경복궁 네. 다시 짓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새로운 우리가 이제 나라가 우리 임금의 권위를 다시 과시한다. 그러니까 여기 청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네. 그런 황제 이거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걸로 그 여름 별궁을 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이걸 무기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물질, 도구의 문제로 보니까 그럼 무기 만들면 되겠네. 양무, 서양의 실무를 배우자. 저것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그쪽 중국에서 잘 쓰는 말은 중체서용이죠. 중체서용. 그러니까 본체는 중국 우리 거고 서양은 실용, 효용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서양 거. 실사고시 이런 거군요. 실사고시와는 좀 다른데. 좀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본체 구용이랑 그렇죠. 실사고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도석이라고 하죠. 돈은 우리 거고 네. 서양의 기구를 이용한다 정도. 그릇을 이용한다는 정도. 동도석이랑 이제 또 비슷한 게 진또백이라고. 진또배기. 2,000원인가요, 그분이? 네. 진또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이아쿠라 도모미라고 일본의 공경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왕실의 정승이죠. 이 사람을 이제 수장으로 한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해외 사절단이 거의 1년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 인사들이 1년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박은 니는 선박을 공부해라. 니는 어느 미국을 가라. 다 돌아다니면서 선박, 법률, 군사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잃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사절단에 가가지고
장기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분야에 각각의 이제 책임자가 돼가지고 일본은 전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는 거예요. 군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다 개혁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아쿠라 사절단이 마지막 도착한 데가 중국 상하이거든요. 근데 상하이 내려가 너무 놀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양 나라 돌아다니다가 야. 이 완전 이 낙후성을 봐라 이런 거죠. 그때 나중에 뭐 일본의 외교관이 바로 수도인 베이징에 이런 관찰기도 쓰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죠. 소변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계속 흘러다니고 있다. 근데 대변은 그래도 괜찮다, 잘 없다. 왜냐하면 대변은 서로가 경쟁을 한다는 거죠. 인간과 뭐 개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변을 바로 수거해가지고 거름통 넣어가지고 이제 저 시골 가서 거름으로 팔면 네. 되니까 살려고 그러고 걔는 옆에 있다가 또 그 먹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대변은 그나마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꼬는 글을 쓰고 있는데 참.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중국을 최고의 우리가 문명국으로 받아 이런 야만국이 있나 이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한중일 중에서 결국 이런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네.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고 과감히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1871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해 가지고 자 우리가 그래도 피부 색깔을 갖고 문화도 같으니까 서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877년에 중국 공사관이 도쿄에 개설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1400년 이래 처음인 거죠, 그죠? 아, 중국 공사관이 도쿄에 이제 문을 연 거죠. 네.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거네요. 그렇죠. 네. 수호 조교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청나라 외교관들은 기본적으로 스파이잖아요. 와서 그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캐치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이 무슨 정치 경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중국의 관리가 오셨습니다. 와, 저하고 중국 고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자기만 좋아해 준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그럼 어떻게 되겠노? 일본의 정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죠. 일본의 국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공부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청일 전쟁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일본이 도대체 어떤 게 힘이 있는지.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청나라 관심 있고 조선의 안보와 경제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체제가 들어오면서 조선에 이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조선의 안보가 우리 일본 안보의 일종의 생명선의 역할을 한다. 여기가 만약에 다른 열강이 가져가게 되면 그 열강은 바로 우리를 침략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 나라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든 옆에 있는 나라를 좀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새로 개혁을 하고 자기들이 뭔가 무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국력이 팽창하다 보면 모든 이제 국력 팽창의 마무리는 영토 문제로 끝나는 거죠. 네. 개인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나면 결국 막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관심 많으시듯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도 결국은 좀 더 영토 땅 더 가지고 싶은데 바다 좀 더 이런 걸로 기결되는 거와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한반도 이쪽 조선반도에 기지를 설치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군을 주둔시킨다면 일본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조선에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제 천황이고 쪼고쪼고 이런 용어도 달리 쓰고 그런 식으로 대표가 서양식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외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선에서는 이따위 문서 수납 이제 간합 안 받아들일 거야 되고 돌려보낸 거예요. 너희들 갑자기 지금까지 하루 아침에 왜 서양 원숭이 흉내 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서양 원숭이 흉내를 내냐고. 서양식 옷을 입고 용어도 희한하게 지금까지 쓰던 대로 쓰면 되지 왜 갑자기 무슨 얼토당토 하나 무슨 새로운 용어를 바꾸냐. 이런 문서는 우리는 외교 문서로 인정을 안 하겠다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절단을 퇴짜를 놓는 거예요. 우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대로 일본은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 그래서 정한론이 생긴 거죠. 조선을 정벌하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정적으로는 그런
자기들 근대화를 야만인 됐다고 무시하니까 경멸하니까 그런 거고 또 기본적으로 침략적인 욕구가 있는 거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사무라이들의 힘이 약화돼 버렸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사무라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게 패도령회가 칼 차는 걸 금지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사무라이가 지금까지는 그 번에 속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조금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국가 체제가 공무원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 사무라이들을 지금까지 일시불로 얼마 주고 다 그냥 정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무직 네. 백수가 된 거죠. 무직되고 일부 또 관료는 되지만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 불만이 이런 짓 하려고 우리가 메이지 유신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러면 이 조선을 정벌 하러 가면 이 사무라이들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지위가 이런 이제 용도가 또 있었던 거겠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정한론이 서서히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청나를 통해서 스리쿠신을 였는 거예요. 자 우리 당신들하고 수호 그 조약과 얘기를 맺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조선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 우리하고 통상하게 좀 허용하게 압력을 넣어라. 그러니까 청나라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조선에 종주권을 갖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건 종주권만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조선에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 명목만 종주권이지. 우리는 조선은 조선 알아서 그 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선에 내정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1870 뭐 그 후반 때만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일본이.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1890년 뭐 이렇게 되면서 완전 좀 뭔가 자신감을 좀 얻고. 네.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이제 그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84년 갑신정변은 일본 파들이죠, 개화파들. 네. 근데 실패하고 이러면서 자꾸 청나라 힘이 세지고 네. 이런데 위기감을 느끼다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94년에 이제 곧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승리하면서 완전히 이제 자신감 충만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뭐냐 이거죠. 바로 일본이 근대에 들어온 첫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우리도 아시아에서 탈피해서 서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탈화입고 하려면 조건이 뭐냐? 식민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당시에 문명국의 조건이 식민지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문명국이라 할 수 있냐?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피해자 의식이 많아요. 우리가 조선을 빼앗기면 우린 곧 망해. 이런 피해 과잉 의식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조선이 다른 나라에 먹히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져가야 돼.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조선의 문제다. 조선 사람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반도적 위치가 문제 아니냐. 봐라, 반도적 위치, 인도 차이나 반도도 맨날 외세가 침략해 오고 반도적 위치, 발칸 반도 정말 이게 힘들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이탈리아 반도는 반도 있지만 로마 제국회가 전 세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들 핑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조선 땅에서 충돌하게 된 게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네. 그 이모군란은 뭐냐면 그 똑같은 거죠. 구식 군인들이 이제 푸대접 받는 거예요. 일본의 사무라이 푸대접 받듯이.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일본 교관을 초청해갖고 신식 군대를만 우대를 해주니까 구식 군대는 이제 잘리게 되고 월급도 안 주는데 1년 만에 월급이라고 이제 살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겨가 있고 모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있다고 하면서 막 그 일본 교관도 죽이고 막 그 당시 집권 세력인 민씨 가문들이죠. 난리를 치고 다시 대원군을 떠받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청나라가 발끈하게 된 거죠. 청 입장에서는 어떻든 조선에서 조용해져야 되는데 저 흥선대원군이라는 영감이 저 군인들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일본 애들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조용하게 이래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결국 그 자기의 원색이라는 그 부하를 보내는 거죠. 위안스카이를 보내고 위안스카이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흥선대원군을 잡아가 버리는 거죠. 3년간 청나라에 가서 감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뭐 일본하고 좀 여러 가지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도 지금 죽고 다쳤으니까 해가지고 그 서로 파병이 이제 촉발되고 했습니다만 이러니까 더 이제 대원군에 격노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상태에서 이제 청나라 힘이 상당히 조금 더 이제 키가 더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일본이 좀 조급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김옥균이랄까
그 서강범, 서재필, 그 박영효 이런 사람들을 개화파를 동원해 가지고 우정국 그 일종의 개관식이죠. 낙성식에 그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결국 아시다시피 3일 천하, 네. 3일 만에 끝나게 됐고, 근데 이때 이제 당시 일본 군대도 어쨌든 개화파를 도와가지고 하면 저기들이 힘이 세질 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한 성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200명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청나라 군대는 1,500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이후로 이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청나라의 당시 외교를 총 책임했던 사람이 리용장, 이용장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용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가지고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 조선에 한 나라가 파병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국가에 곧바로 통보를 해야 된다. 아하. 참 이거 웃기죠, 그렇죠? 자기들이 뭔데? 그래 니들이 뭔데? 자, 근데 결국 이렇게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일본 내에서 대중적 여론이 야,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우리 일본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갑신정변에 또 그 주역이었던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망명을 해오니까 또 이 사람들을 막 맞아주고 아, 당신들이 진정한 동양의 혁명가들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익하고 합치하니까 대우를 해줬겠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사회 진화론이 퍼지면서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사회는 본래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중국의 군함, 군사시설, 항구, 도로 이런 거 막 사람 보내가지고 다 알아내기 시작하는데 네. 청나라는 여전히 무관심한 거죠. 뭐 청일 전쟁이 이제 발발할 것 같아도 관료들이 전쟁이 기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서태후의 환갑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서태후.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해봤자 별거 아니야. 혹시 또 다른 서양이 일본 핑계로 들어오면 어떨까? 이것만 신경 곤두세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얕보는 게 뭐 항상 병보면은 상대를 얕보는 순간 이미 싸움은 진다고 보거든요. 네. 예.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뭐 아시다시피 1894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청일 전쟁이 발생했다고 일본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1894년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바로 김옥균이 암살되고 동학 네. 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은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옥균 암살.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옥균이 계속 일본에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든 당시 조선의 명성하고 민왕후 입장에서는 김옥균이야말로 저거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예요. 김옥균이 당시 여러 가지 민씨 가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감히 저렇게 우리 왕실을 상대로 쿠데타를 하려 했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거죠. 계속 암살 지도를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자객을 계속 보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하나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온 홍종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종호? 홍종우. 홍종우? 예. 홍종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파리에서 춘향전을 최초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네. 봄의 향기로 번역한 거예요. The Fragrance of Spring 이런 식으로. 네. 춘향전을 번역까지 한 사람인데 나름 인텔리인데 딱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김옥균을 암살하겠다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옥균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청나라 가가지고 리용장을 만나보자.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꼬신 거죠. 그래서 배를 태워가지고 온 거죠. 리용장을 만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를 정하고 그 숙소에서 결국 권총을 꺼내가지고 김옥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호는 결국 조선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귀국해가지고 뭐 잘 됐고 김옥균의 사체는 조선 정부에 가서 바로 저기 한강변에서 완전히 몸이 일종의 거혈형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부관 참시죠. 죽은 시체를 다시. 그래서 다 하나씩 몸통하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조선 팔도에 보냈다고도 하죠. 목도 효수하고. 근데 이게 알려지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옥균이 한 10여 년간 일본에 나름 지식인들하고 접촉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떻든 나름 일본의 그 유명 인사잖아요. 그 일본 입장에서 나름 우리는 아시아 혁명가를 포용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런 식으로 무참하게 죽단이 해가지고 네. 일본 여론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학은 뭐냐면 이제 결국 동학은 기본적으로 반일 운동이었죠.
왜냐하면 결국 일본이 계속 교역을 하면서 조선의 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네. 일본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결국 동학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동학도 끌어온 거죠. 그 와중에 고종은 뭐 보내니까 동학에서 안 돼 버리잖아요. 그 황토현 전투였습니까? 거기서 관군이 다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원색에 은밀히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일본에 그걸 파악을 해버렸고. 스기무라 공사하다가 바로 그걸 딱 파악해가지고 통보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쪽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 조선의 요청으로 2,000명 파병한다니까 우리도 그러면 일개여단 파병한다는 식으로 바로 받아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의 통지를 받은 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병력을 보낸다고 통지를 해버렸는데 이게 참 당시에 뭐 그 여러 가지 일본 측 이야기입니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수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 청나라하고 전쟁하는 게 좀 버겁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내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제 군부는 전쟁을 해야겠다 이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일개여단만 보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 그럼 일개여단이 근데 여기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일개여단은 2,000명인데 전쟁 상황에서는 8,000명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의 그 장난이 무서운 게 이 정보가 이렇게 그래 평소에는 이거지만 전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전쟁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 자체도 일본이 보고 있으면 이 군부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군이라는 거는 그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내각이랄까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육해 공군이 있습니다만 네. 그게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은 또 국무회의 참석하고 대통령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헌법이 어떻게 됐냐면 군의 통수권은 천황이 가진다고 돼 있거든요. 내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일본 총리 수상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군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이런 식으로 결국 나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패망이 되는 게 이게 청일 전쟁부터 이미 씨앗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뭐 또 일본의 전통 절대 기습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선전포고는 8월 1일인데 7월 25일에 기습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쟁터가 충청도 앞바다였죠. 네. 충청도의 이제 또다시? 아산 그리고 지금의 안산 네. 대부도 저쪽에 있는 풍도 앞바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해전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이 쉽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네. 리용장하고 위안스카이는 그렇게 안 본 거죠. 이미 우리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일본군이 도착하니까 위안스카이는 변장하고 러시아 무관하고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죠. 변장을 당하고 여기서는 이미 안 된다 본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처음에 리용장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한양으로 군대를 안 보내요. 그래서 한양에서 남쪽 한 60, 70km 떨어진 아산으로 병력을 보내거든요. 한양에 보내면 너무 자극하잖아요. 이 군하고 같이 하니까 일본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저 아산 쪽으로 아산에 있으면 이제 동학군 올라오니까 거기서 싸움 해가지고 해라 이 정도로 이제 배려를 했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리용장이 계속 제안을 해요. 일본하고 동시 철군하자. 그럼 일본은 또 그럼 뭐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조선의 개혁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좀 도와주자 이런 네. 역제안을 하고 청나라는 그렇게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 뭐 우리 뭐 바로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싸움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가 마지막 제안을 거절하니까 바로 이제 한양에 들어가서 왕궁에 왕비하고 왕자들 응유하기 시작해요. 왕은 응유는 안 했지만 일단 인질로 딱 하면서 결국 이제 아까 말했던 7월 25일 날 그 풍도 를 지나가던 중국부에 먼저 포격을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부의 한 척을 뭐 파괴시키고 네. 이렇게 이제 해전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같은 날 아산 앞바다에 청나라 병력 1,100명을 태우고 이제 배가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 영국 배예요. 까오슝호라고 하는데 그 영국 배를 이제 청나라가 빌린 거죠. 청나라 병력을 싣고 가야 되니까 영국 선장하고. 근데 이제 일본 함대가 딱 보고 정지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국제법에 따라서 쪼쪼쪼 하겠다. 네. 근데 청나라 지휘관이 우리는 응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는 공격한다 해가지고 그 일본 이야기입니다. 공격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배가 격침되니까 그 청나라 병사 1,000명 이상이 이제 물에 둥실둥실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본의 배에서
영국 선장하고 영국 선원만 딱 구하고 1,000명이 넘는 청나라 병사를 안 구한 거예요. 그냥 수장시켜 버린 거죠.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뭐 화가 날 만한 일이긴 하네요. 아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예. 청나라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배를 청나라 배를 가오숑호를 격침시킨 사람이 바로 러일 전쟁의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에요.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사실은 무리를 빚었는데 물론 이제 자기는 국제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영국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적의 병사를 하더라도 일단 무력화되고 나서는 구조가 원칙이거든요. 그게 인도주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뭐 무슨 국제법을 내세우면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이씨 몰라. 이건 참 야만적이다. 이런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는데 동시에 또 이제 일본은 국제적으로 나름의 이제 규범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들이 고종을 압박해가지고 야 그냥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사를 쫓아내달라고 우리 일본에 요청하는 문서 빨리 써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걸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이제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의 천안 성안이죠. 성안에서 청나라 진지를 공격해가지고 청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부터 뭐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에서 결국 완전히 이제 청나라 군대를 대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뭐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압록강 너머까지 밀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압록강 하구 있죠. 네. 거기서 황해해전이 벌어져요. 그 황해해전이 벌어지는데 중국의 북양함대 최고로 막강하다고 했는데 네. 5척의 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일본은 딱 한 척만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제 해전에서도 그 결정타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육군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막 그 만주,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라오뚱 반도 있죠. 우리 대련, 따렌, 여순 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뚱 반도를 먹겠다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쟁이 아까 7월 달이 시작됐는데 10월 24일 날 만주를 넘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겨울에 요동반도에 도착한 거예요 일본군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래도 여순이라는 그 군항이 아무리 그 이건 튼튼한 군항이기 때문에 함락하는데 반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봤어요. 반년이. 네. 하루 만에 함락돼 버렸어요. 하루요? 반나절 만에 함락이 되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군대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관념이 없거든요. 왜 없죠? 그 다 이제 다 말들도 달라요. 저 남쪽에서 온 사람이 있고 북쪽에서 오니까 중국말 다르고 그리고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다 문맹이에요. 근데 일본은 나름 이제 벌써 메이지 유신 이후로 보통 교육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 교육 시키고 천황 이런 거 하니까 천황을 위해 죽는다. 나라를 위해 죽는다. 개념이 딱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교육받은 군대는 나라를 위해 죽는다. 내 개인의 행동에 의하에 따라서 우리 국가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하면 막강 군대가 되거든요. 나폴레옹 군대가 왜 유럽을 장악하는 최고의 군대가 됐냐. 너희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야.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냐. 지금까지는 귀족의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나폴레옹 군대가 최강의 군대가 됐듯이 국민군이. 바로 지금 일본 군대는 그렇게 국민군으로 바뀌었고 청나라 군대는 왕의 군대고 우리가 무슨 나라냐. 그러니까 문맹이지.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지. 땅 총소리 나면 다 도망치는 거야. 네. 군함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최신병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책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 그러면 청일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교육인 거죠. 교육. 교육이 핵심이에요. 그때 네. 우리 저번에 일본에 대해서 일당백에서 한번 다룬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교육이 여기서부터 그때 시작됐다고 막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국민적인 통합,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국가 국채는 뭐냐? 자기들이 말하는 천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민족이고 그걸 딱 강조를 해가지고 또 이 나라와 너 우리의 운명은 하나다. 이걸 딱 강조한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는 여기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엘리트는 엘리트의 일을 하고 딱딱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체제의 불만을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막강한 사실은 순간적으로 막강한 전력이 되죠. 물론 오래는 못 가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뭐 중국의 함대 같은 경우 보면 있잖아요. 당시에 함대에서 그러면 우리 작전할 때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포를 쏴라라든지 격침 뭐 명중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좀 영어로 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아직까지 자기 말로 번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게 이 북양함들 제도 정예창이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엘리트 군인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작전을 할 때 이제부터 우리는 명령 구호는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앞만 바라봐라. 절대 적의 선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대장배가 기함 지휘관이 탄 배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해라. 이게 그러니까 일본 배는 있잖아요. 열척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대가 당시의 함대전은 딱 하나가 집중을 해가지고 탁 한 점 모아야지 이게 힘이 배가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해갖고 됩니까? 이게. 그리고 문제는 여기도 역시 파벌 싸움이 큰 거죠. 정여창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이지만 제독인데 총 북양함대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안희성 사람이거든요. 네. 안희성이라고 이제 후진타오 고향인데 안희성한테는 본래 상인들이 많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그쪽에서 육군 출신이었죠. 근데 아주 네. 똑똑하고 이래서 해군 넘어왔는데 본래 이제 청나라 해군 수군의 특징은 남진아 남쪽 지방 사람들 있죠. 복건, 광동 그쪽 사람들이 이제 배 잘 타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텐진 이제 북경 수도를 지키는 네. 텐진 이쪽 사람들이 해군이 강한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족보를 가진 정여창이 제독으로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지휘하냐. 아무리 말을 해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또 육군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하고 해군 사이에 서로 이제 결국 연합작전을 합동작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육군이 힘드니까 우리가 해군이 아무래도 포를 잘 쏘니까 우리 쪽 장병을 그쪽에 보내겠다 하면 저놈 나쁜 놈이야. 우리 육군의 공을 빼앗으려 그런다. 이렇게 해서 절대 작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작전을 해도. 하여튼 안 될 날은 안 돼.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나라가. 그러니까요. 권력 투쟁만 할 때. 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파벌 싸움이라는 게 결국 안 되는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결국 그죠? 안 되는 나라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여순도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 남은 북양 함대 근거지가 웨이 하이웨이 위해위라고 부르는데 산동만두에 있는 군항이거든요. 거긴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무리 해군은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데 육군이 그 항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네. 산 같은데. 근데 그 포대를 빼앗겨 버리면 일본군이 그 포대를 빼앗아서 거기서 배를 그 항구에 있는 배에 쏴버리면 여기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군을 좀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근데 예상대로 뭐 전쟁 나자마자 바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웨이 하이웨이에서도 이제 결국 안 되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에 당시 일본 함대 사령관이 이토 스케유키라는 사람이 정예창 제도가 교분이 있었거든요. 본래 뭐 이 북영 함대가 나가사키에 이제 우리가 교류하듯이 가서 이제 기항도 하고 했는데 교분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 너무 아깝다. 죽지 말고 그냥 항복하시오 하면서 이 글을 보내요. 항복 권유문을. 근데 그 권유문에 아주 좋은 내용도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네요. 보불 전쟁 때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싸운 보불 전쟁 때 독일군에게 항복한 파트리스트 마크마ung 장군이 포로가 됐거든요. 네. 근데 포로가 돼서 돌아간 지 결국 2년 만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의 치욕도 결국은 나라를 위한 애국을 하면 당신 마크마ung 장군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또 터키의 오스만 파샤도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 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국방 총책임자가 되어서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도 한때 이거를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하고 다시 그걸 해라.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제독이 정제독. 우정에는 감동하나 나는 스스로 내 길을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정예창 제독에 결국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답서주고 휴전하면서 네. 좋다 하면서 자 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 원칙은 우리가 그러면 항복하면 배하고 이런 걸 다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다 당신들 거다. 다 넘겨줘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서로 이제 문서하고 왔는데 이제 정예창 제독은 자기 이제 메신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문서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제 이토 스케유키가 물을 거 아닙니까? 정제독은 이래 보는데 이토 스케유키에게 그 메신저가 내 배를 봐라 하는 거죠.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봐라. 반기가 개양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령관이 죽었을 때 조기 개양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어제 정예창 제독은 음독을 했다. 이미 자결을 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의 이토 제독 같은 경우는 나름 그 정예창 제독에 대한 의리는 지킨 거예요. 뭐냐면 지금부터 주악을 금지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겼다고 네. 연주하고 술 마시지 마라. 네.
그런 다음에 조의를 표하고 그래서 청나라 이제 이쪽에서 정재상 제독의 고향 안희성 쪽으로 연구를 실어가지고 정크선에 보내겠다니까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안 돼 하냐면 그런 위대한 사람을 정크선에 실어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압수하기로 한 그 화물선 중에 한 척을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죽일 테니까. 거기에 딱 해가지고 정재상 제독의 딱 관을 거기 딱 정중하게 안치를 하고 그다음 그 배에 포로들 그 고향 사람들도 많이 타게 해도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내 직권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요때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침략 전쟁의 속성은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기본적인 마지막 끈이 있었던가 봐요. 그 이럴 때 전쟁하잖아요. 이럴 때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관전함이랄까 관전 전함을 띄워요. 오, 그래요? 전쟁을 다른 나라 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관전 무관도 있어요. 그 청나라든 일본 배에 타는데서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전쟁하는 걸. 저들을 왜 쳐다봐? 빵 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 관전 무관 전통이 러일 전쟁까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부터 사라졌는데 러일 전쟁까지도 일본 배, 러시아 배 타고 서로 관찰하고 그게 바로 자기 나라 가서 이제 전략에 쓰면 되니까 직접 관찰을 해야 되니까 관전 무관 관전 함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그렇죠. 재밌어. 그렇죠. 관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전 문화 그 싸움 구경이 제일 네. 재밌죠. 근데 결국 이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 결국 일본의 병사들의 그 훈련도 잘 받고 근데 교육을 받은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네.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그 일본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하가 싸움에 강한가요, 그죠? 어떤 부하가 싸움을 잘할 것 같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 이러잖아요. 뭐 아니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참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누구나 다 총탄이 빗발져 쏟아지고 포탄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겁을 먹는다 이거죠. 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렇지만 그 공포를 억누르고 내 책임감,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이 있으면 나는 이 지금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 그 의무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참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전쟁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타깝죠. 참된 사람.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나중에 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아키야마 형제가 있거든요. 네. 육군에서는 아키야마 요시우로라고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을 물리친 사람이 있고 네. 바로 발틱 함대 스시마 예전에 물리친 아키야마 사네유키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아키야마 요시우로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군인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거죠. 자식을 낳으면 안 돼요? 아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자 봐라 이거죠. 중세 유럽의 과학과 사상 학문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그 수도자들이 끊임없이 마법사 되는 거예요? 네, 파고들면서 한눈 팔지 않고 정진했기 때문에 학문과 과학이 나왔다. 자, 그래서 동생한테도 그런 거야. 너 만약 정욕이 일어난다, 욕망이 일어나면 술을 마시라. 술을 마시면 그 욕망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술 마셔 계속. 그리고 차라리 성욕을 억눌러. 그러면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 웃은 말이라 제가 봤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자를 거느리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약해져. 동시에 한쪽 발을 관 속에 집어넣고 절반은 죽어버리는 거다. 결혼하는 순간 약해진다. 그러면 태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거야. 약한 사람. 네. 애가 셋이니까. 그렇죠. 네.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죽은 거죠, 그렇죠? 문짝만 닫으면 됩니다. 이게 당시에는 있던 거죠. 일본에서 이 교육을 시켰겠죠. 세뇌를 시킨 거죠. 너의 개인의 능력과 너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 그러니까 너 하나가 잘못하면 이 나라는 망해. 이런 막그 미션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물론 나중에 다 둘 다 결혼했어요. 근데 좀 늦게 결혼했죠. 35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군인이야. 군인은 승리가 목적이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난 행복을 좋은 옷 입고 뭐 예쁜 뭐 이성을 배우자 만들고 자식 낳고 이런 거 행복하면 안 되고 나는 오로지 군사의 신이 되겠다. 전쟁의 신이 한번 돼보겠다. 이거를 나의 취미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근데 사명감 미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나라는 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20세기 사실 서양 철학은 프랑스가 다 주도했잖아요. 특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지금까지 뭐 프랑스 사람들이 다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프랑스 철학자들 그 뭐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시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암울한 처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내가 대표 선수야. 이 우리 조국의 대표에서 세계 지성사의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내가 대표한다. 결국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하나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절대 사람은 일을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다. 내가 가족을 대표한다. 내가 국가를 대표한다. 그럴 때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서 결국은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업을 성취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불과 1868년에서 1894년 승리까지 한 세대 만에 확 다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우리 그 네. 이상호 대표도 내가 커피 국가대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1kg 커피 대표님이요. 네, 그래서 네. 뭐 저 가정도 버리고 가정도 버렸구만. 전 세계에 네. 맛있는 원두가 있는 곳이 뭐 어디든지 달려가서 아, 꼼꼼히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체리 검사하고 원두 또 뭐 어떻게 로스팅하고 이거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예, 참된 사람이죠. 참된 커피꾼이구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목숨 걸고 여러분의 커피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노력하는 1kg 커피 여러분도 한번 참된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 이 바라겠습니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안 살 순 없겠네요. 그러면 참된 사람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거짓된 사람. 거짓된 사람. 네, 그런 참 말고요. 네. 참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앱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가 안 빠지는 데가 없네요. 네. 계속해서 뭐 네. 등장을 또 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우리 시작할 때 정프로님이 책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제가요? 전 세계 리더십이 지금 바뀌고 있다. 네, 리더십이 네, 바뀌고 중국의 있다. 뭐 시진핑, 영국 등등 해서 네. 그런 리더십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거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가 2부에 나오죠. 아 2부에서 나오는군요. 네, 지금 이제 배경 지식을 그냥 맞습니다. 쌓아놓은 네. 거고요. 그렇구나. 네, 과연 이 어떠하다 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이 탄생했고 네. 그 지도자들의 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어, 맞습니다. 네네. 네. 우와 역시. 그러면 저희는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진짜 얘기가 시작된 2부에서 네. 이제 최근 1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핵심인데 그 100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1500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1500년을 저희가 잠깐 이제 네.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진짜 이야기,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올 거고요. 네. 끝나기 전에 살짝 노래 하나 추천 좀 해드릴까요? 저 오늘 얘기 듣다가 머리를 스치는 노래 하나. 네. 조수미의 나가거든. 나가거든. 네. 조금은 네. 연관성이 있죠 그래도. 네. 너는 도대체 성이 뭐야? 그래. 나 가거든. 이렇게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거든. 가거든. 네. 가거든. 가가. 정가예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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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참된 사람과 비슷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박효신이죠? 네. 아, 이때 소선당 하나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들어가야죠? 아니, 그 소몰이 작법 아닙니까? 아. 조인소 고기 툭불 등심 원했다면. 이거는 한 거다. 이거 근데 안 돼. 안 2부에 돼요? 저희는 다시 할 거니까요. 네. 혹시 정방님? 네, 뭐 이게 또 결국 가장 핵심이 네. 한중일 삼국에 가장 공통되는 땅이 하나 있죠. 만주니까. 네. 만주 벌판이니까 델리만주? 광야에서. 광야에서. 나 델리만주. 할 거예요. 델리만주가 왜 나와? 오늘 막 개드립이 막 난무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2부 중국과 일본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